안녕하세요. 이종훈의 차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6번까지 하고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오늘 7번째 내용은 스케일업에 관한 거예요. 스케일업. 이거는 우리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나오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덩달아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앞서 영상에 드렸던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자금 계획을 작성을 하면 스케일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스케일업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하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CAC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죠, 우리가. 고객 획득 비용, 한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비용을 얼마나 쓰느냐, 광고 비용 이런 거 포함해서 CAC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CLTV를 배울 겁니다. 고객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평생 고객에 대한 밸류를, 가치를 계산을 하고, 이게 CAC보다 높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시점에서 자금의 어떤 규모가 좀 투입이 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거를 판단을 하려면 CLTV의 수치를 뽑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쉽지 않은 수치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치를 계산을 해서 CAC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CLTV가 훨씬 더 높아서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게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익숙치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투자 심사역들 정도는 돼야 될 거고, 일반 컨설턴트들은 여기까지는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려고 일단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케일업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하실 거다 그러면 사실은 이 두 개로 끝납니다. 비즈니스 모델하고 목표 설정하고 자금 계획으로 여기에 기입을 하시면 스케일업이에요. 여기서. 근데 진짜 스케일업은 투자를 받기 위한 스케일업은 이 7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에 대한 계획이 아직 잡혀 있지 않다 그러면 7번은 이제 스킵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바로 투자도 받아야 되고 팁스 프로그램도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해주면 더 투자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영상을 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진행을 해보면, 자, 스케일업은 우리가 이제 MVP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반응이 좋아. 그러면 이 작은 시작을 가지고서, MVP를 가지고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논리적인 성장 경로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공계 출신들, 그러니까 경영학을 안 배우신 분, 마케팅이나 이런 걸 안 배우신 분들한테는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명확한 건 논리적인
성장 경로를 제시해 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논리적이려면 일단 정량화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겠죠? 숫자. 그러면 표, 그림, 그래프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을 수준의 지표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들 중에 고객 획득 비용, CA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 그 MVP 돌리면서 계산해낼 수는 있는데 CLTV 같은 경우는 뭐 계산으로는 돼요. 계산으로는 되는데 이 계산이 매스 프로덕션 쪽, 즉 대량 생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계산이 되면 당연히 CAC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을 거고 CLTV가 오히려 높지 않게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게 좀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은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근데 어쨌든 투자 심사역들 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시면 제가 조금 명확하게 못 잡는 부분은 그분들이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저는 언급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업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케일업이니까 시장의 확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의 확대가 되는 게 지리적인 확장이냐. 우리 지리적인 확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쏨, 탐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인 한계가 넓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탐부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뭐 강남구에서 우리가 쏨을 잡았어요. 그러면 쌈을 서울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영역이 아니에요. 조금 확장만 된 거지. 그런데 전국의 5대 도시라든가 전국으로 간다는 거는 거리와 시간과 물류 같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탐으로 잡는데, 어쨌든, 지리적인 어떤, 확장. 그래서 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방법론에서의 지리적.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세그멘테이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타겟 고객이 원래 30대 1인 가구였는데 이걸 하면서 우리의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니까 20대 2인 40대 2인 가구도 진입이 되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마카롱 가게에 20대가 결제를 하다가 결제가 뭐 제일 많겠죠. 어느 날 갑자기 50대가 결제를 하더라. 이 50대는 뭐냐? 뭐, 아빠 카드겠지? 하고 이제 캔슬을 놓고 그냥 20대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50대는 진짜 50대가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나 뭐, 이렇게 자기 자녀들한테 주려고 하는 그런 구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이 50대한테 마케팅 하는 거를,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포션이 되면.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죠. 확장을. 그래서 처음에는 20대로 하다가 50대까지도 돼 라고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음식이 될 수는 있지만 뭐 1인 가구니까 식사 뭐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1인 가구, 퍼니처 뭐 이런 거였으면 뭐 40대 2인 가구에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소규모 사무실까지도 우리가 사무까지 하겠다. 뭐 그런 게 이제 고객 세그멘테이션에서 확장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확장되는 게 있겠죠. 제일 많이들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확장하는 거는 탐쌈으로 했을 거고 또 여기도 탐쌈이 돼요. 이게 쏨, 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게 쏨이 되는 거죠. 샐러드 배달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건강식 건식 구독
그 다음에 최종 영역 코칭 서비스. 그래서 쏨, 쌈, 탐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상품의 확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거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 거로 확장을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쏨이 뭐고 쌈이 뭐고 탐이 뭔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뭐 지리적인 걸로 해도 되고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해도 되고 상품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은 창업자들이 많은 가정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이 그 근거가 없이 그냥 추측으로 뭐 그럴 거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오고 사업 계획서를 쓴단 말이죠. 당연해요. 그렇게 하시는 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실 때는 그게 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로 기반으로 해서 뭔가 확인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MVP를 가지고 하는 거는 타겟 고객에 대한 반응 지표들을 찾기 위해서인 거죠. 이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없이는 그냥 추측인 거예요. 그 추측만으로 선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투자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은 넘으셔야 돼요. 뭐 10년 전 창업자들은 지금같이 이렇게 고도화된 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멘토링을 받고 창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었어도 이제 지금 창업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설득이 아니면 이제 심사위원들, 투자자들을 설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성장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냐. 단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사용자가 증가를 해서 데이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면 결국엔 많은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 그게 입소문이 나면 결국 다시 사용자가 증가되는 이런 루프의 형태를 띌 거다 라고 하는 설득이 돼야죠. 자, 그러면 이런 설득은 그냥 이건 말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용자가 증가하는 데이터, 만족도가 늘어나는 어느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은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많이 늘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익스플레이션 해보니까 이렇게 갈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로. 할 겁니다가 아니라 데이터로 이미 지나온 데이터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어떤 가정에 의한 루프는 당연하게 많이들 쓰실 텐데 많이들 하겠죠.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렵다고 한 부분이 이제 이 유니트 이코노믹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획득 비용 CAC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해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요 공의 생애 가치라고 하는 부분, 즉 CLTV라고 하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 CLTV라고 하는 그 지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그냥 고객 생애 가치라고 하는 건 고객이 어떤 한 회사에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중에 뭐 아주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이 회사와 이 제품과 만나는 이 최대의 시간, 그거를 그냥 고객의 생애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몇 번을 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브랜드를 잘 안 바꾸는데, 뭐 삼성 사시는 분은 계속 삼성 사시고, LG 사시는 분은 계속 LG 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온 집안의 가전제품은 다 LG입니다. 삼성은 뭐 핸드폰 가끔, 그 다음에 메모리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삼성 마크가 붙어 있는 건 저희 집에 잘 없어요. 그냥 저희 집은 다 LG입니다. 제가 뭐 LG 출신이기도 하고 가전은 일단 LG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생애 동안에 이 가지는 가치가 있잖아요. LG 제품을
사용하는. 그래서 뭐 세탁기를 매년 사는 건 아니고 뭐 10년에 한 번 산다든가 뭐 냉장고도 뭐 10년에 한 번 사고 뭐 이런 주기가 있잖아요. TV는 뭐 5년 만에 한 번 산다든가 이런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 주기의 비용을 산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마케팅으로 고객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드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마케팅 비용 안 들죠. 그냥 LG 거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삼성이나 LG에 대한 호불호가 없을 때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고객 획득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빼도 좋고 나눠도 좋고 뭐 빼면은 플러스가 나면 이게 크다는 얘기고 나눴으면 이게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이게 높아지는 거고 또는 얘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좋다 이거예요. 플러스가 나던 숫자가 커지던 다 좋은 방향이에요. 이거를 유니트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투자 심사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어요. 아마 볼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야 이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어떤 포인트에서 잡아서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아요. 이게 아마 저는 뭐 보는 포인트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든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의 핵심적인 지표는 그건데 CLTV와 CAC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자를 만들어낼 거냐, 경쟁 우위를 가져갈 거냐,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 우위. 뭐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건 당근마켓이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쿠팡. 지금 쿠팡 말은 많지만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루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우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들이 우리들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있잖아요. 엄청난 데이터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유사한 게 들어와도 경쟁이 안 됩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의 거의 90%인 것 같고 점점 크롬이 예전에는 20%까지 올라갔다는 걸 같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다시 AI가 됐으니까는 다시 크롬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독점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경쟁 우위를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되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미래 예측이니까 가정은 필요해요. 근데 그 가정이 논리적이어야지 난데없이 그냥 10배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50배 성장할 것 같아요 하면 이런 유치한 얘기들은 이제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10배를 성장하고 왜 50배를 성장하는지 그 가정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 가정은 현재 전환율이 몇 %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Y를 태우면 몇만 명 이렇게 Z명 늘어나요. 성장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설명을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서 유사하게 익스플레이션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정을 이렇게 한 거죠. 지난 데이터 가지고 아예 데이터도 없이 가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적지만 그걸 가지고 유추해서 전환율로 율이니까 비율은 금액을 조금 더 키우고 사람 수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유추에 의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논리가 여러분 틀려도 돼요. 논리가 틀린 건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논리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왜 저렇게 주장을 할까? 그리고 물론 성장이 이렇게 뭐 직선화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수 있는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지수 선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왜 안 오르냐? 그거 얘기하면 되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오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 폭발적인 성장하는 직전에 투자자들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 씹보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해요 그러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이렇게 성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냥 주식 투자 같은 거라서 이런 거에 매력을 잘 못 느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팍 크는 거를 원해요. 그러면 요때는 왜 못 크냐? 그게 이제 궁금하겠죠? 그럼 캐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그러냐? 그럼 요 순간이 언제쯤 올 거냐? 그리고 기다렸다가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요때 기다렸다가 요때 폭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 먹는 거예요, 요거. 투자자들은 다 요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형적인 성장을 되게 좋아한다. 도둑놈 씹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장의 메커니즘, 성장의 어떤 모양을 보여줄 때는, 그냥,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면 선형적이라고 하죠. 선형적으로. 이렇게. J커브. 이렇게 커지는 어떤 포인트, 인계점. 그거는 언제냐. 뭐 그런 것만 얘기를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제 설득이 가능한 얘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만의 뭐 어떤 뭐 AI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데이터가 좀 더 완벽해져서 고객의 어떤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고객의 반응이 좋아지는 시점 뭐 10만 명이 정도 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동화나 뭐 어떤 뭐 효율화 아니면 뭐 대량 생산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인계점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이거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돈만 투자해주면 다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물론 그 계획을 얘기했다고 해서 투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 중에 적어도 한두 개의 허들을 어떻게 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약속했던 거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올라가면 그때 투자할 거예요. 이런 허들이 있구나. 그러면 투자해 준다? 아니요. 지켜보겠죠. 적어도 뭐 하나하나 두 개 정도 허들을 넘는 걸 보고 믿을만해. 얘는 약속을 지키는 애야. 그렇게 하고서 투자를 해주겠죠. 자, 이게 이제 CLTV인데 CLTV의 이제 플레임은 이거고 한 명의 고객이 이제 기업과 관계를 맺어서 이 회사에다가 제품을 사주거나 서비스를 사줬을 때 가져다주는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 수익의 가치. 그러면 이 한 명이 가져다주는 총 수익의 현재 가치가 총 수익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우리가 모르니까 현재 가치로만 따져야죠. 고객 획득 비용보다 당연히 이게 커요. 그러면 좋은 거죠. 뭐 여기에 10,000원 들었어요. 이 한 소비자로 오게. 근데 이 사람이 10만 원어치 가치를 주고 있어. 그러면 10이니까 나누기 해도 10, 빼기 해도 9. 높은 거죠. 근데 이게 2만 원이 돼요. 그리고 또 나눠보면 5, 빼기 해도 8. 아까 9보다는, 즉, 획득 비용이 높아지면 이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9일 때가 더 좋은 거죠. 8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이게 5예요. 그럼 나누기 하면 2가 되겠죠.
혹은 빼기 하면 5가 돼요. 그러면 처음에 9나 8보다는 얘가 낮으니까 획득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 획득 비용이 5만 원에서 계속 멈출 것이냐 아니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라갈 거냐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지금 오늘 시점으로 혹은 앞으로 한 3개월, 과거 3개월 동안 CAC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보면 되고, 혹은 얘가 올라도 CLTV가 엄청나게 올라버리면 상관없는 거죠. 고객 획득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한 명의 고객이 우리 기업에다가 가져다주는 총 수익의 가치가 엄청나게 더 높아. 그럼 뭐 이건 큰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나가 정체가 되는데 뭔가 하나가 올라갈 때 그게 CAC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혹은 얘가 내려가. CAC는 그대로인데 얘도 문제가 되죠. 둘 다 올라가는 건데 기울기가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얘가 좋으면 문제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는데 CAC는 그대로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내려오니까. 한 명의 고객이 가져다 주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대로인데 CAC가 떨어져. 이거 좋은 거죠. 저 같은 사람이죠. 돈 안 써도 알아서 사주니까. 둘 다 내려가. 둘 다 내려가는데 CAC가 더 급하게 내려가. 그건 괜찮은 거죠. 아니,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는 거죠. 얘보다는 최악은 아니라는 거죠. 얘보다는. 그렇죠? 제일 최악은 얘도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최악이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AC와 CLTV를 볼 때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누기. 빼는 거는 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절대가치니까 얼마를 봤을 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다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는 빼는 것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일정 기간 6개월 동안에 6이 나왔는데 그 다음 6개월에 5가 나왔으면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낮아지고 있지? CAC가 높아지고 있나? 아니면 CLTV가 낮아지고 있나? 뭔가 여러분이 숫자를 찾아볼 수 있어요. 빼기 해도. 근데 나눠보면 더 좋다. 비율로 나눠보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LC 가지고 따질 때는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 채널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텐데 영업 마케팅을 예를 들면 모바일로 했어요. 모바일로 했을 때 CLTV 대비 모바일이 적게 들어. 다른 데는 많이 들어. CLTV하고 비교하면 얘는 많이 들어. 그러면 이게 더 효용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더 때려 붙는 거죠. 마케팅 비를. 그래서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CAC하고 CLTV하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LC하고 CLTV하고 CAC를 보게 되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지 마케팅 비용에서 나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정체가 되고 어느 쪽에서 기울기가 올라가면 이건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정체되고 있는데 얘가 떨어지고 있어. 좋은 거죠. 획득 비용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얘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그 수치들을 보면서 그래프를 매칭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재미난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나누기를 하던 빼기를 하던 이 숫자가 높아지는 건 좋은 겁니다. 장기 성장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거죠. 공식은 이거예요. CLTV 공식.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이 되겠죠. 매장 이용 시간. 얼마만큼 매장에 와서 이제 머물다가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IT 기업들은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될 거고, 여기서 고객 획득 비용을 빼자. 여기는 뺀 걸로 했어요. 뺀 걸로.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8이 나오든가 뭐 10이 나오든가 뭐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이 숫자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내려간다.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딘가가 지금 많아지고 여기가 어딘가는 여기 앞에 숫자는 낮아지고 이게 높아지면은 내려가는 거니까. 혹은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많이 올라가면 낮아지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낮아지는 거고, 왜 낮아지지? 얘 때문에 낮아지는구나. 그럼 고객 획득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 획득 비용이 다시 낮아지면 얘가 다시 올라가겠죠. 빼기로 했을 때는. 나누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LTV를 높이는 방법은 고객이 이 제품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제품의 디자인이 좋아야겠죠. 뭐 예를 들면 뭐 IT나 이런 서비스들이야 뭐 플랫폼이나 이런 게 그래 뭐 보기가 좋다든가 편리성이 좋다든가 이런 거일 거고, 만족스러운 뭐 애프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인트를 준다든가 뭐 구매액의 몇 %는 리워드 해준다든가, 혹은 뭐 다른 부가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뭐 그래서 계속 충성 고객을 높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산 사람은 또 계속 사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모니터, 냉장고 그냥 다시 LG를 살 때는 그 다음 뭐 더 좋은 걸 자꾸 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열심히 떠들어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냉장고를 샀어. 냉장고를 산 1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열심히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냉장고를 산지 오래된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주로 두들겨야죠. 그러려면은 우리 고객들이 냉장고를 언제쯤 구매했고 언제 구매할 계획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 20, 30대의 가전을 신혼에서 구입을 하면 보통 30에서 40대 자녀가 태어날 때 또 바꿔요, 한번. 그리고 자녀가 나가고 50, 60이 되면 요때도 이제 대가족이 되니까, 왜냐면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뭐 어쨌든 인원이 더 늘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때는 자녀가 어렸을 거고,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하거나 이때 시작하면 또 사요. 그래서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때는 안 삽니다. 왜냐면 이제 분가해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부부만 살다든가 아니면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이제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이 안 사요. 다 자녀들이 이렇게 또 사줍니다. 3040 자녀나 뭐 2030 자녀가 사주던가. 그러면 실제 이 고객들은 2030에서 5060까지가 CLTV의 기간인 거예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70대 분들한테 냉장고 뭐 선전을 해봐야 이분들은 안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언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쯤이 될 것인지를 예측을 해서 그 타겟으로 열심히 광고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타겟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낮아져요? CAC가 낮아지죠. 그렇죠. 한 명 고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마케팅비가 적게 드니까. 혹은 점점 제품 가격을 올려. 지금 뭐 가전제품들은 뭐 단가가 엄청나게, 특히 요즘 컴퓨터가 되게 단가가 높아졌죠. 뭐 200, 300씩 올라가죠. 옛날에 뭐 100 중반이었는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컴퓨터 가격이 객단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CLTV가 올라간 거잖아요. 일단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구매 횟수야 이제 가전은 한 3, 4번 정도 될 거고, 한 품목당. 근데 컴퓨터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이면 사람들이 바꾸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노트북도, 그래서 요건 좀 빠르죠. 계속. 그런데 노트북은
이제 50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트북을 잘 안 쓰게 됩니다. 왜냐면 화면이 작으니까. 그분들은 노트북의 화면은 17인치밖에 안 되니까 커봐야. 이제 50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동용 노트북은 필요하지만 주로 업무는 컴퓨터, PC, 데스크탑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더 이상 구매가 안 일어날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부터 50대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이 기간이 끝날 것 같아요. 이 기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유니티 이코노믹스를 가지고서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죠. 즉, 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그 성공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에서 하고 강북으로 가요. 그래서 서울 전체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는 거죠. 즉 초기에는 집중된 그 타겟 고객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한번 유입이 되면 너무 쓰기가 편리해. 그러니까 카카오택시죠. 카카오택시 우리나라로 치면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안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CAC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CLTV도 늘어나겠죠. 왜냐면 카카오택시 처음에는 뻘쭘뻘쭘해서 안 쓰다가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니까 CLTV도 올라가고 CLTV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CAC가 떨어지죠. 이 사람들도 이제 마케팅 안 해도 알아서 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성공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마케팅 비용 CLC를 많이 들여서 CLTV보다 얘가 많이 들죠. 처음에는 얘를 높이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장 전국 확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카카오택시가 시작을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광주도 하고 뭐 울산도 하고 막 이래요. 이런 전략은 마케팅 전략에서 좋지 않은 전략으로 봐요. 그래서 한 시장에 먼저 우위를 점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났을 때 그 다음 시장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동시다발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 이게 실패한 사례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5군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서울에서 먼저 압도적으로 성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야 카카오택시가 되게 좋대 라고 이렇게 퍼지는데 서울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마케팅비가 뭐 2중 3중으로 들잖아요. 그러면 돈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압도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러겠지만 초기에는 한 지역에서 먼저 압도적인 성과를 내시라. 그때까지는 확장하지 마시라. 어설프니. 제가 보면은 물론 말이 그런 거지만 뭐 여기서 이게 적당하게 우리가 1위 하면 그다음부터 어디 갈게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언강생심. 2등이 집중하면 순위가 바뀝니다. 자, 아마존 같이 물류, 우리 쿠팡 같은 데가 이런 거죠. 압도적인 어떤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장을 잠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압도적인 거고 한국에서는 이제 쿠팡이 압도적인 거죠. 이제 쿠팡이 지금 대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등이래요, 현재. 2등인데 1등이 이제 현지 업체가 있나 봐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례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걸 쿠팡의 전략을 그대로 이제 아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새벽 배송 이런 게 문제니까 아마 대만도 지금 이거를 손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현재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방대한 물류 체인망과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뭐 엄청난 진입장벽인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플랫폼들이 쉽게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쿠팡을 지금 따라잡기가 이게 버거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저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설명을 해서 이해는 되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자료를 만들어 보고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같이 만들어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투자 쪽까지 가시는 분한테는 의미가 있고, 정부 지원금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지원금까지는 저 정도 데이터는 아직 필요 없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지금은 무방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렇게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메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이제 이 강의가 있죠. 강의 자료는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애드가 되는 정도지 완전히 새롭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샘플을 가지고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는 두 번째 시간에는요. 또 2시간이라 길지를 않아서 샘플 그냥 한두 개 가지고서 충분하게 설명이 이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 시간이니까 작성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에 오시던 뭐 첫 번째 시간에 오시던 두 번째 시간에 오시던 정부지원금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이 뭐 서초 구민 이래 버리면 안 되지만 서초 창업 스테이션 멤버십 정예 회원이다 그러면은 누구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청해서 그날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